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아침 일찍 나와서 2016년인데 무려 기원전 441년경에 쓰여진 작품을 만나겠다고 여기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여기 오늘 또 새로운 날이잖아요. 새로운 날인데 새로운 날의 첫날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삶의 365일 중에서 작심삼일을 100번? 100번 하면 매번 새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을 저와의 만남이 우연한 것이지만 새로운 삶을 발명하는 그런 충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제가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딱딱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이렇게 쓰면 잘생겨야 되거든요. 잘생겨야 되는데 잘생기지 못했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쓰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두 사람과 다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자기 삶에 질문하는 법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질문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에 해당되는데요. 네. 질문하는 법을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라고 할 때 고전이라는 게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비극에 지금까지 읽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이 이제 소포클레스가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비극은 원래는 이제 그렇다고 해요. 봄철에 씨 파종하기 전에 디오니소스적인 의미에서 한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차원에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의 축제를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그 카니발적인 축제니까 그리스 시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낮에는 이렇게 땅을 밟고 다니는 우리나라도 지신밟기 같은 것처럼 농촌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그 공연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소포클레스가 이 작품을 매년 공모를 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소포클레스는 상을 매년 받았다고 해요. 그 유명한 상 그 해. 그래서 일주일간 공연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우수작을 나중에 뽑았는데 소포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리스 무대 장치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나라의 일종의 만담처럼 무대 위에 딱 2명만 올라가는 주거니 받거니 이런 갈등을 만들어냈는데 소포클레스는 거기에 변형을 줘서 3명을 무대 위에 올려서 좀 더 갈등을 복합적으로 만든 사람이고 어떤 그리스 비극을 완성시켰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료 지은 것처럼 비극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아이스킬로스라는 또 그 비극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되게 두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 차례 옮겼죠. 그리고 주로 여기 앞부분에 인물들이 있으면 왼쪽 오른쪽에 코러스를 둬서 막강극처럼 상황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포클레스가 그 유명한 극이 세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약간 연결되어 있는데 독립되어 있으면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안티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화 속에서 일단 오이디푸스가 그 이야기죠. 자신의 어머니를 아내로 삼아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또 자신의 어머니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그 커다란
자기 자신의 또 죄의식이나 이런 걸 느껴서 자기 자신이 눈을 딱 찌르고 왕 위에서 스스로 왕자를 버리고 길을 떠나는 것이 오이디푸스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떠나고 나서 이 오이디푸스가 이제 떠나서 이 콜로누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겪은 이야기가 이제 여기는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이야기예요. 왕자를 버리고 가서 이때는 이제 안티고네가 따라하네. 약간 가계도를 아셔야 되는데 오이디푸스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오카스테가 오이디푸스의 어머니면서도 자신의 아내인 이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이 둘 사이에 2명 각각 안티고네의 딸이 있어요. 안티고네가 있고 이스메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또 2명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폴리네이케스가 있고요. 또 한 명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에테오클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하고 이오카스테 사이에 2딸과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안티고네, 우리가 오늘 하는 안티고네는 바로 오이디푸스의 딸인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로누스 오이디푸스는 이제 맹인이 된 오이디푸스와 함께 안티고네가 어떤 여행을 떠나는 국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 안티고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이오카스테의 오빠가 크레온이에요. 크레온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안티고네의 이야기의 출발점은 오이디푸스가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고 놀라서 스스로를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눈을 찌르고 왕자를 버리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없어졌으니까 이 왕위를 누가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들들이 왕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폴리네이케스가 이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의 적국이 되어서 싸우러 온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위를 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기 위해서 이 에테오크레스는 여기에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2 사람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죽어서 이 왕자를 누가 받았느냐? 이 크레온이 이어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테바이의 이 새로운 왕은 이제 크레온이 된 거예요. 크레온. 글씨가 잘 안 보이시네요. 현재 이 상황은 크레온이 왕이 된 상태. 그리고 폴리네이케스와 이 사람 에테오클레스 이게 어떻게 보면 삼촌이죠. 처남이 당되니까 사람 다 죽었어요. 이 상황으로부터 이제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안티고네, 이 다 오빠들이잖아요. 2 사람 다. 이 오빠들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주요 인물은 이 크레온과 안티고네가 제목이긴 한데
이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온의 아내가 에우리디케예요. 인물을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나온 아들이 하이몬이에요. 인물 관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기는 아들이고,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근친하는 가족 사촌들 사이에서 결혼이 허용돼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이몬이 아들이 또 안티고네를 사랑해요.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오이디푸스가 있었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알고 보니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고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고 맹인이 돼서 왕위를 버리고 갔죠. 그 사이에 이 왕위를 노리고 사이를 두고 두 아들인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 폴리네이케스는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적군을 끌고 와서 서로 싸우다가 두 아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게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크레온이 왕이 된 거죠. 근데 크레온은 에우리디케라는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하이몬이 있는 거죠. 하이몬과 안티고네는 하이몬이 안티고네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상황의 상태죠. 그래서 이스메네는 안티고네의 여동생이죠. 이 인물관계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뭐가 정리가 되느냐? 이제 크레온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의 왕으로서 한 나라, 한 도시 국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사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티고네 입장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해도 두 오빠가 죽었어요. 두 오빠가 죽었는데 이 죽은 오빠들에 대해서 문제는 크레온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안티고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주요한 비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발췌해서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44행, 이렇게 44라고 이렇게 숫자 적혀 있는 거는요, 그 비극에서 행을 가리킵니다. 이게 다 서사시기 때문에 번역할 때마다 행이 바뀔 수 있으니까 행을 다 적어서 번역을 하는데, 여동생이 이스메네입니다. 이스메네, 도시에 금령이 내려졌는데도 그분을 묻어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금령이란 무엇이냐면은, 무슨 금령이 내렸냐면은 크레온은 왕이에요. 왕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권자예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배하는 사람이죠. 법을 지배한다는 것은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크레온에 해당이 되죠. 근데 크레온이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자,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에테오클레스, 그러니까 크레온은 왕이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니까 뭐 어떻게 정확하게 나눌까요? 적군, 아군, 이거밖에 없죠 지금.
국가를 운영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전사한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의 조카라고 하더라도 전혀 대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당연히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에테오클레스, 조카, 이 전사자죠. 전쟁하다가 죽은 자신의 조카에 대해서는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적군에 해당된 조카이지만 폴리네이케스, 장례를 치르지 말아라. 이게 바로 금령입니다. 금령. 폴리네이케스가 비록 우리나라의 출신이고 나의 조카이라고 할지라도 적군을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다가 우리 죽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새떼와 개떼가 씹어먹더라도 절대로 장례를 치러주지 마라. 이게 크레온의 명령이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 금령은 뭐가 관련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그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효력. 주권자가 법을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금기와 함께. 이런 걸 요즘 말로 하면은 실정법이에요. 실정법. 실정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의회에서 법을 정하면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 위반한 거 6만 원 하기로 했다. 근데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 12만 원 낸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주민세 2배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랐어요. 자, 그런 게 바로 실정법인 거예요. 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바꿀 수라도 있잖아요. 여기는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실정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 지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첫 행 보면은 이스메네가 도시에 금령이 내려졌는데도 그분을 묻어주려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 이스메네의 성향을 알 수가 있죠. 여동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에 적응하면서 현실의 법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약간 소극적인 그런 소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녀예요. 이 금령이라는 것은 테바이의 왕인 크레온이 폴리네이케스는 절대 묻어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안티고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내 오라버니고 네가 원치 않더라도 내 오라버니야. 그러니까 혈연 관계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그분을 배신했다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게 할 거야. 굉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오빠가 죽었는데 내 오빠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 해서 내가 오빠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이스메네와 반대되는 성격의 적극적인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안티고네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류하려고 이스메네가 크레온님이 그만했는데도 고집을 부리겠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데 진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티고네 아주 강경합니다. 소녀인데 나를 내 가족에서 잘못 썼네요. 떼놓을 권리가 그분에게는 없어. 이런 거죠. 굉장히 이제 서로 대립되는 거죠. 안티고네는 지금 주요와 내용이 벌써 갈등 관계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치르겠다 하는 의지죠. 왜? 폴리네이케스는 오빠고, 이 오빠가 오빠의 죽음을 동생으로서, 혈연관계로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메네가 다시 또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 두 자매도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가는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될 거예요. 우리 명심해야 해요. 첫째, 우리는 여자들이며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우리는 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물론이고 더 괴로운 일이라도 복종해야 해요. 이스메네죠. 여기 보면은 벌써 2000년 넘게 여성 스스로가 여성을 스스로 억압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 강의의 목표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의 자유의 크기는 여성의 자유의 크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인권의 최고는 여성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자유의 크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뭐 여성 혐오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게 다 남성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예전의 권위를 잃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더구나 이 그리스 시대는 더 여성을 더 낮게 바라보는 그 입장이고, 이 이스메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더 무서운 거죠. 어떤 거죠? 남성이라는 것 자체, 여기서는 이 그리스 비극은 안티고네가 너무나 유명해서 엄청난 철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다 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헤겔도 이 작품에 대해서 그 글을 남긴 바 있고요. 일단 이 구도 중에 하나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권력관계가 지금 눌려있죠. 또 하나, 남성이 게다가 법을 지배해야 하는 사람이고, 여성은 법과 관련돼 없는 하나의 어떤 시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가 도시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 힘이 없는 시민을 억압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여성은 소수자이고 소수자를 억압하는 이중으로 남성이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상태이고, 또 남성 크레온이 왕이면서 시민을 금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스메네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수의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은 큰 힘을 뭉치지 않는 한 개인으로서는 서로 저항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메네를 말이 무조건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부정하기 참 어렵죠. 가장 현실적인 사람의 이미지이기도 하죠. 이스메네의 목적이죠. 말하는 게. 그런 상황들이 진행된 상황에서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을 보내요. 파수꾼을 보내서 크레온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군가가 저 폴리네이케스를 땅속에 묻어주려고 하는 거 있으면 즉각 알리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티고네는 첫 번째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 때 몰래 가서 이렇게 묻어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돼요. 근데 두 번 묻으러 가서 나중에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크레온과 안티고네가 엄청난 서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198행에 보면
하지만 그와 형제간인 폴리네이케스로 말하자면 망명지에서 돌아와 저국 땅과 선조들의 신들을 화염으로 성두리째 불살라 없애고 친족의 피를 마시고 나머지는 노예로 끌고 가려 했으니 그와 관련하여 나는 도시에 알리게 했소이다. 아무도 그를 위해 장례를 치르거나 애도하지 말고 그의 시신을 묻히지 않은 채 버려두어 새떼와 개떼에 밥이 되고 흉측한 몰골이 되게 하라고 말이요. 이것이 내 뜻이요. 굉장히 그 크레온의 의지를 보여줘요. 크레온의 말이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통치자니까 우리나라 저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은 잘 기려주고 반대로 적국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적국을 위해서 적국을 위해서 전쟁을 우리에게 침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통치자로서는 정말 타당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그 안티고네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실정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생각이 돼야 됩니다. 실정법. 실정법은 질문해야 돼요. 제가 오늘 질문하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실정법은 보편적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실정법은